내실 수업을 한 달 정도 진행하고 나니까 여러분 아마 정규 수업에 대해서 좀 감도 떨어졌을 거고, 또 하나는 뭐예요? 연휴라는 긴 휴식기가 있었기 때문에 실제 어제 강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생각 외로 멍한 표정들이 많이 나왔어요. 자, 오늘 다시 이 정규 수업의 중요성은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뭐를 위해서? 여러분은 중학교의 내신은 그냥 고등학교를 가기 위한 징검다리일 뿐이다. 그럼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대입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대입에 대한 준비, 이 과정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 모의고사를 사실 한 번 봤어요. 지난번에 이제 중간고사 안 봤던 치공하고 235의 경우, 아니 236의 경우에는 모의고사로 수업을 쭉 진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신 할 동안. 그래서 아마 모의고사가 조금은 여러분보다는 익숙할 건데, 아직 다른 학교는 모의고사가 익숙하지 않은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말고사 끝나고 나면 끝나자마자 그 다음 주에 바로 뭐가 이루어집니까? 들어와요. 바로 예비고일 과정으로 편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럼 예비고일은 뭐를 얘기하는 거야? 본격적으로 이제는 고등학교에서의 생활을 위한 국어가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비고일 과정 때문에 달라진 점이 하나가 매주 모의고사를 치릅니다. 학원에서 80분이라는 정확한 시간을 가지고 모의고사를 여러분이 준비를 해나가야 되고, 그 모의고사 결과는 객관적인 실제 여러분의 국어의 실력이라고 합니다. 솔직히 지금 각 학교에서 나오는 내신 성적은 그냥 그들만의 리그야. 근데 모의고사는 전국적으로 나하고 똑같은 학년에 있는 사람들이 국어 실력을 어떻게 지금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자료죠. 그래서 만약 국어가 내신에서는 항상 100점이 나왔어. 그런데 모의고사를 보니까 3등급이 나왔다. 그럼 여러분의 객관적인 실력은 전국에서 3등급이 그래서 처음에는 좀 충격을 받지만 사람은 묘하게 금방 둔해져. 처음에 내가 100점 받다가 모의고사를 보니까 3등급을 맞아. 충격이야. 근데 두 번째 또 3등급을 받으면은 충격이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첫 출발이 되게 중요해요. 처음에 3등급을 받았다. 그래서 악을 쓰고 그 다음에는 2등급으로 끌어올렸어. 그 다음에 또 1등급으로 끌어올렸어. 그런 학생들은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국어를 1등급 못 받았을 때 자존심이 상하죠. 근데 3등급에 그대로 주저앉은 학생은 영원히 그냥 3등급에 머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출발의 중요성을 잠깐 얘기를 했고요. 오늘은 이제 정규 수업의 마무리, 한 주 남았던 마무리 과정이 하나 있었을 겁니다. 극문학하고 수필문학을 안 했고요. 나연아, 교재, 정규 교재. 그래서 극수필문학 각각 한 작품씩을 마무리 짓고, 독서도 아마 실전 모의고사 2회 맨 마지막에 있는 거가 마무리가 안 됐을 겁니다. 그 중에 하나를 풀어나갈 거고요. 문법은 진도를 나가려고 보니까 예비고일에서 어차피 처음부터 끝까지 한 바퀴를 다시 돌거든요. 중세국어까지. 근데 여러분의 2학기 시험 범위가 학교별로 조금 차이는 있었지만 이번에 2-1 문장에 짜임이 들어가는 학교가 많고, 한백의 경우에는 아마 시험을 봤을 거야, 그치? 그래서 2-1을 지금 진행을 해서 한 번 더 거기를 다져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한백은 조금 중복되는 경향이 있겠지만 어차피 고등과정에서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오늘 나갈 거야. 자, 극문학을 먼저 펼치시고요. 첫 번째, 공부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라고 그랬죠? 우리는 대입을 위한 공부를 하는 것이 궁극적인 것이다. 근데 모의고사를 보면 항상 부딪히는 문제, 개념이 제대로 안 잡혀서 틀리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극과 수필도 실제 출제가 되는 영역이야. 근데 여기는 딱 문학하면 생각하는 게 현대소설, 고전소설, 현대시, 고전시 할 때 네 파트만 생각하죠. 근데 산문 영역에서 현대소설만 나오는 게 아니라 수필, 그리고 극문학이 출제가 된다는 거죠. 그럼 얘네들의 장르의 특징도 같이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의외로 문항에서 특징을 물어보는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럼 특징을 전혀 모르는 채 들어가면 곤란하죠. 자, 극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볼 건데요. 이 극문학이라는 갈래는 크게 뭐를 얘기하는 것이다. 희곡, 그리고 시나리오. 여러분 중학교 교과에서도 희곡과 시나리오를 접했습니다. 사실은. 그냥 내신을 위해서 국어 활동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가볍게 흘렸던 거예요. 2학년 때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 배운 거 기억나요? 그 앞에 나오는 건 소설이었어. 근데 뒤에 활동 영역에 보면은 뭐가 나와요? 영화로 찍은, 한국판 영화로 찍은 내용의 시나리오가 나왔을 거야. 거기 특성 중에 하나가 이 시나리오는 뭐를 위한 거니? 영화를 찍기 위한 대본입니다. 그럼 희곡은 뭐예요? 연극을 무대에 올리기 위한 대본이야. 어쨌든 대본이지만 문자로 쓰여졌기 때문에 얘네 두 개는 모두 다 문학의 갈래에 들어가는 하위 갈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 이 희곡과 시나리오 두 개를 극문학이라고 했는데 많이 나오는 작가의 작품이 있긴 있어요. 오늘 우리는 동승이라고 하는 희곡을 배울 건데 동승은 희곡으로 연극 무대에도 많이 올려지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은 2003년에 박영철이라는 감독에 의해서 영화로 이게 만들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보기도 했어. 그래서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특이점은 원작이 소설이 아니라 소설을 각색해서 희곡이나 시나리오 만든 게 아니라 이 작품은 애초에 함세덕이라는 사람이 극작가예요. 그래서 희곡이나 시나리오로 원작을 쓰고 거꾸로 소설에서 문제를 소설화시켜서 비교하는 문제를 낸다는 거죠. 자, 어쨌든 희곡과 시나리오라는 이 극문학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몇 가지 알 필요가 있는데 여기 나연아 왜 멍 때리고 있어? 초점이 멍하고 있으면 곤란하지? 자, 밑줄 치는 부분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를 해서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면 돼요. 나머지는 가볍게 소설 읽듯이 읽어주면 됩니다. 자, 극문학의 특성 하면은 첫 번째 서술자가 없다. 요거예요. 새로운 친구 필기 노트는 있지? 펜 들고. 자, 첫 번째 특징 서술자가 안 나온다. 그러면 소설에서는 분명히 전체 스토리를 전개하는 서술자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극문학은 배우들이 나와서 연기를 통해 모든 걸 보여주기 때문에 옆에서 서술을 하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특이점이에요. 두 번째, 그럼 뭐를 통해서? 등장인물, 즉 배우의 뭐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이끌어진다? 대사와 행동. 대사 그리고 행동.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는 거야. 누구에게? 관객 혹은 이 영화를 보는 사람들. 자, 밑에 있는 건 가볍게 읽으면 돼요. 그럼 옛날에는 그게 없었냐? 아니요. 옛날에도 그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탈춤 아니면 인형극 이런 것들도 극의 형태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두 개의 특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밑에 보면은 희곡의 개념과 특징으로 있는 데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특징. 자, 사건이 현재형으로 서술되고 있다. 이게 세 번째 특성입니다. 지금 말해주는 특성은 갈래의 중요한 특성이니까 반드시 머릿속에 집어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자. 삼국시대의 인물들의 사건 이런 것들을 앞에서 연극에 올리고자 해요. 그러면은 무대 위에서 배우들이 삼국시대에 타임머신을 타고 들어와서 여러분에게는 삼국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은 2025년에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옛날의 과거를 얘기하는 과거 시제가 아니라 마치 삼국시대의 관객과 함께 타임머신으로 날아와서 보고 있는 이 사건을 보고 있는 느낌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시제는 당연히 현재형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네 번째 특성. 네 번째 특성은요, 제약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의 제약이냐라고 묻는다면은 일단 시간적인 면에서의 제약, 공간적인 면에서의 제약, 그리고 등장인물의 숫자, 요거의 제약을 받는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 소설책은요 500페이지짜리 긴 소설이라 할지라도 내가 한 2시간을 읽다가 갑자기 배가 고파 라면 끓여 먹을 수 있어요. 잠시 멈추고 화장실도 갈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연극을 하는데 무려 5시간이야. 연극이 못 버텨요. 관객이 중간에 배도 고프고 화장실도 가야 되고 그죠? 급동이 마려울 수도 있는 거야. 그럼 이거 어떡하라는 얘기야? 배우들한테 스톱 이러고 화장실을 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연극에 올리는 이 공연은요 시간적으로 너무 길면 사람들이 그거를 수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짧게 아무리 길어도 2시간 안에 그걸 끝내야 된다는 거야.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3시간, 4시간 이렇게 되면은 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시간이 짧게 보여져야 되기 때문에 소설은 500페이지의 긴 분량으로 이거를 전개할 수 있지만 연극 무대는 클라이막스에 해당하는 중요 부분을 중심으로 무대에서 할 수밖에 없다. 두 번째, 공간적인 제약도 필요해요. 소설은 말로 하는 거니까 아프리카 갔다, 유럽 갔다, 한국 갔다, 왔다 갔다 해도 상관없어. 그런데 이거를 연극 무대에서 어떻게 무대를 그렇게 다양하게 바꾸냐고요.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죠. 그렇죠? 전 세계로 돌아다니고 찍으려면. 또 하나, 등장인물 100만 대군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왔어. 그거를 맞서서 싸우는 삼국시대의 장군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100만 대군 출연시켜? 불가하죠. 그래서 등장인물의 수도 많이 등장하기가 어렵다는 거야. 물론 영화는 연극에 비해서 그래도 뒤에 이제 배경을 깔아주는 게 조금 가능하긴 해요. 근데 영화도 마찬가지로 현실에서 일어난 모든 인물을 다 쓸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3가지 측면에서 제약을 많이 받는다. 극문학은.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딴 거 없습니다. 3가지, 4가지의 특징 잘 기억해 두시고 갈래상에 자, 두 번째. 인물들이, 즉 배우가 나와서 이 연기를 하는 내용을 우리는 통해서 모든 걸 보게 된다 그러는데 연기를 할 때 2가지가 줄을 이루고 대사 그리고 행동 배우들이 그죠? 자, 극문학의 3가지 요소를 우리가 꼽자고 하면요 극문학에 이루어지는 3가지 요소는요 지시문 줄여가지고 지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인물들의 대사 그리고 그들의 행동 요 3가지가 극을 이루는 요소라고 보시면 돼요. 이 지시문을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이거 서술자가 해설하듯이 말해주는 게 아니야. 대본에는 지시문이 분명히 나와 있어. 근데 이 지시문의 역할은요 배우들의 뭐를 가져다가 동작이나 아니면은 행동 말투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지시해주는 말 그대로 지시하는 내용이야. 그럼 결국 지시문을 우리가 극으로 읽을 때는 지시문이 보이는데요. 실제 연극으로 보거나 영화로 볼 때는 지시문이 싹 사라지고 배우가 그걸 연기로 해요. 표정을 나타낸다든가 말투를 나타낸다든가. 그래서 대본에 나오는 지시문은 배우들이 필요한 거지 사실은 우리들은 연극이나 영화를 볼 때는 지시문이 없어요. 그죠? 그럼 지시문이 들어갈 때 이 지시문을 뭐로 동일시하면 안 된다는 거야? 얘는요 서술자의 서술로 보시면은 안 됩니다. 서술 아닙니다. 그죠? 이거 주의하시고 자, 두 번째 대사가 이제 줄을 이루는데 배우들이 하는 말이 사건의 갈등이나 아니면은 뭐 스토리를 펼치는데 중요한 것 모든 것들을 주죠. 3가지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렇게만 그냥 단순하게 훑어보는 건 의미가 없어. 여러분들이 시를 읽을 때 모의고사 문제에서 뭐가 나와요? 다음 가시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걸 고르시오. 그랬는데 가시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독백체의 어조를 쓰고 있다. 이런 말이 나와요. 독백체? 여기서 지금 배우는 이게 시에도 활용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독백체는 뭐고 대화는 뭐냐? 대화라는 거는요. 주고받아야 돼. 쉽게 말하면 혼자가 아니라 2사람 이상. 내가 예를 들어서 수윤이에게 수윤아 오늘 아침 먹고 왔니? 라고 말을 건네면 그 말을 듣고 있는 내가 지금 질문하고 있는 대상이 있다는 얘기야. 그럼 수윤이가 나하고 말하기 싫어서 대답을 안 해. 나 혼자 짓거렸어. 그래도 이거는 대화가 맞습니다. 대화 맞아요. 그래서 착각하면 안 돼. 시에서 보면은
A라는 사람이 말을 건네고 B가 대답을 하는 이게 꼭 나와야 대화가 아니야. A가 말을 건넸는데 마치 그 말을 듣고 있는 상대가 있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어. 그때도 역시 뭐예요? 대화체라고 해요. 그럼 독백체는 뭐냐? 이거는 두 사람이 아니라 혼자, 상대가 없어요. 나 혼자 궁시렁거리는 소리야. 근데 뭐를 궁시렁거리느냐? 심리 상태를 얘기할 때. 자, 배우가 연기를 통해서 모든 거를 알려줘야 된다 그랬어. 그러면은요, 배우의 지금 심리가 되게 불편해, 불안해. 이거 어떻게 알려줄 건데? 소설에서는 서술자가 있으니까 서술자가 이걸 들려줄 수도 있고 이런데, 연극에서는 오로지 표정이나 행동, 말 이걸 통해서 나타내야 되는데, 말을 할 때 심리를, 내 내면 심리를 밖으로 표출할 때 상대가 누군가 듣고 있다는 전제가 아니라 그냥 관객들이 심리를 알기 위해서, 내 심리를 알기 위해서 여기를 가슴을 열고 보여줄 수는 없잖아, 뚜껑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 짜증나. 아, 그리고 너무 불안해. 어떻게 하면 좋지? 이거 나 혼자 중얼거리는 소리야. 이게 여러분 독백체예요. 그러니까 독백체는 상대가 없다는 전제 아래, 즉 말하는 사람의 심리를 드러내는 것이 독백체이다. 그럼 시에서도 마찬가지로 독백체를 쓰는지 대화체를 쓰는지 구별이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마지막 방백. 방백하고 독백을 또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방백이라고 하는 건요, 재밌는 거. 관객은 들려, 얘가 말하는 게. 왜? 관객 들으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나 상대역, 다른 배우는요, 이 소리가 안 들리는 것처럼 약속을 한 이런 대사를 방백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거겠지. 옆에 배우가 있어요. 나도 배우야. 관객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있잖아요, 저 자식이 얼마나 나쁜 놈이냐면은 2년 전에 나한테 와가지고 돈을 300을 빌려달라고 급하다고 하고는 아직까지도 안 갖고 있는 나쁜 놈이에요. 근데 내가 저 놈의 말을 믿어야 될까요? 여러분? 이러면서 관객에게는 얘기하는데 배우는 어때요? 옆에 있으니까 더 잘 들려. 안 들리는 것처럼 얘는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객하고만 소통을 하고 옆에 배우는 안 들리는 것처럼 말을 할 때 이거를 방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의 대사에 있어서 이 세 가지 차이를 여러분이 개념을 명확하게 알아둬야 다른 장르에서도 이게 계속 활용이 되어서 나와요. 이거 알아두고, 우리가 이제 극문학 말고 또 하나 뭐를 배울 거냐면은 수필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수필의 갈래의 특성은 많이 알고 있어. 솔직히 소설을 쓰거나 극을 쓰거나 이런 거는요, 약간 전문적인 영역이에요. 시도 마찬가지고. 그냥 무조건 짧게 쓴다고 시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스토리를 전개한다고 해서 소설이 되는 건 아닙니다. 소설은요, 굉장히 긴밀한 플롯, 이거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 플롯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소설의 성공 여부가 달려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아무나 쓸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일반인이 쓸 수 있는 문학 장르가 유일하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수필. 여러분이 어디를 갔다 와서, 여행을 갔다 와서 어떤 느낌을 받았어. 그거를 자유롭게 내가 쓰고 싶은 글로 썼어. 이게 수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필의 특성하면은 자유롭게 나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쓴 거기 때문에 얘는 어떠하다. 여기 세 가지 정도만 밑줄 치고 가보세요. 비전문적인 문학이라 누구나 쓸 수 있다라는 점. 두 번째, 누구나 쓸 수 있다. 이건 왜? 형식에 제약이 없이 자유롭게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쓰면 돼요. 근데 시, 소설, 극문학 이런 것들은 형식 제약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수필은 왜 쓰느냐? 내가 어떤 깨달음을 얻었어. 어떤 일을 쭉 겪고 나서 그 깨달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거. 그래서 나를 성찰하고 사색하고. 근데 어제 사색이 선생님이 뭐예요? 묻던데. 사색은요, 인생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는 걸 사색이라고 해요. 철학적 고민을 좀 하는 거죠. 아, 우리는 왜 사는 걸까? 정말 죽음의 세계는 있는 걸까? 그치? 뭐 이런 것들. 그치? 우정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이 철학적 차이입니다. 자, 이론은 이 정도만 하고요. 본문으로 이제 직접 들어갈게요. 동승이라는 작품으로 가봅시다. 얘 전문은 길어요. 근데 지금 고등학교 문학교과서에 수록이 되어 있는 작품이고, 수능 특강에서 요거를 다뤘기 때문에 동승을 여기에 지금 내놨는데, 극문학에 이거 말고도 여러분이 앞으로 배워야 될 극문학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다행인 거는 소설에 비해서 극작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 그래서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작가가 한 서너 명이 있어요.
그 서너 명의 작품을 고등학교 3학년 전까지 무사히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 해놓는다면은 국문학이 출세됐을 때 훨씬 더 수월하게 모든 것을 풀어낼 수 있다. 그게 장점이에요. 그래서 이 동승은요, 함세덕이라는 사람, 즉 극작가 함세덕이 지은 건데, 이 사람이 일약 이제 극작가로서 유명세를 타게 된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이게 연극 무대에 지금도 올려져요. 그리고 또 한편 영화로도 상영이 되어서 석가탄신일에 이거 많이 나와요. 동승이라는 영화 보여줄 때가 있어요. 텔레비전에서. 여러분은 물론 이제 재미없다고 생각하고 안 봤겠지만, 함세덕은 젊은 나이에, 40이 안 된 나이에 사실은 요절을 좀 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그려진 이 동승이라는 거는 제목에서 느껴지는 거 뭐야? 동자가 아이라는 뜻이야. 승자는 뭐니? 스님, 어린 스님, 애기 스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절에 가보면 가끔 애기 스님들이 있어요. 머리 빡빡 깎은 귀여운. 그죠? 자, 앞부분의 스토리, 내가 전체 스토리를 들려주고 빠른 속도로 이걸 전개하고 싶은데 아무런 도움이 안 돼, 그게 공부에서. 왜? 전체 스토리를 내가 들려주는 거는요, 내가 여러분에게 많은 힌트를 이미 주고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를 풀 때 어떤 내용이, 어떤 작품이 나올지 우리는 몰라. 수능은 출제 영역이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서 출제할지 아무도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다만 약속이 하나 있어요. EBS에서 그리고 학교 교과서에서 다루는 작품을 50%를 출제한다라는 원칙은 있어요. 그럼 우리가 50%는 공부를 하면은 그래도 아는 작품에서 나오니까 수월해요. 근데 나머지 50%는 예측이 불가해요. 출제자의 마음이 어디서 날지. 그럼 여러분은 뭐까지 대비해야 돼? 50%, 50점 맞고 만족할 거야? 그거 아니잖아요. 그럼 나머지 이제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작품이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공부하는 게 더 필요하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모르는 작품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은 여기에 주어진 하나하나의 구절 속에서 스토리를 추론해야 돼요. 단서를 하고 생각해, 단서. 그러면 여기 딱 읽어봐봐. 비구니와 사냥꾼 사이에서 전략된 줄거리는요, 굉장히 중요한 힌트를 많이 줍니다. 전체 스토리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하나하나 잘 봐야 돼. 비구니 하면은 선생님 비구니가 뭔지 모르겠는데요. 모를 때는 그냥 넘겨도 돼요. 문맥의 상황으로 짐작하면 돼. 비구니하고 사냥꾼 사이에서 태어나 절에 버려진 동엽이라는 아이가 어머니를 너무 그리워하다가 사냥꾼이라고 했으니까 사냥꾼이 남자겠고 비구니는 여자겠네. 둘이 결국은 어때요? 절에 버려졌대요. 동엽이를 놔가지고. 근데 어머니를 그리워하다가 미망인, 따뜻한 관심을 보이는 미망인에게 어머니의 사랑을 느낀다. 그리고 미망인도 동엽을 보자 친아들 같은 정을 느껴서 입양을 하려고 한대요. 과정이 이래. 하지만 주지 스님이 동엽의 입양을 반대해서 갈등이 빚어진다. 그러면 이 극문학의 주요 갈등은요, 주지 스님과 동엽의 갈등, 미망인과 주지 스님의 갈등이에요. 왜? 두 사람은 이미 의기투합해서 한 사람은 어머니의 감정을 느끼고 한 사람은 자식의 감정을 느꼈기 때문에 입양해서 부모로서 이제 부모 자식 간에 살아가려고 해요. 근데 주지 스님이 반대하는 거잖아. 그럼 갈등 구조는 뻔하네요, 두 가지. 자, 문제는 뭐냐? 동엽이 불살생, 한자어에서 불자는 알잖아. 아니 불자, 부정어잖아. 살생, 살아있는 거를 죽인다. 살생, 이거 불가에서 제일 큰 뭐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럼 살생을 하지 말라는 이거를 계율을 어기고 토끼를 죽인 사실이 드러나고 동엽은 어머니가 오면 털목도리를 만들어주고 싶어서 살생을 했다고 고백한다. 누구한테? 주지스님한테. 그럼 여기서 대충 이제 스토리를 짐작할 수 있죠. 동엽이는 어린 시절에 태어나자마자 버려졌구나. 그리고 비구니하고 사냥꾼 사이에서 태어났구나. 주지스님이 여기서 관여를 하는 것으로 와서 절에서 걷어서 주지스님이 얘를 길렀구나. 이 정도 추측이 가능하죠. 그리고 미망인이 등장하구나. 그래서 여기서 이제 동승이라는 작품에서 뭐를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되느냐. 갈등 구조는 두 가지가 나온다라는 거. 그리고 얘가 극문학인데요. 딱 아직 우리 본문을 다 보진 않았지만 여기 쓱 보는 순간에 희곡일까 시나리오일까? 동현아, 희곡이야 시나리오야? 50% 확률이잖아 지금은. 희곡이야 시나리오야? 야, 힌트 보면 알잖아. 본문 딱 쳐다보면 뭐가 없어요. 시나리오는 영화의 특수 촬영 기호가 들어갑니다. 신 넘버, 장면 1번. 그죠? 이거 들어가잖아. 이렇게. 신 넘버 99번. 이렇게.
나중에 편집을 위해서 신넘버를 쓰는 거야. 커트.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요? CU 하니까 편의점 떠올리는데 클로즈업. 이거의 준말이죠. 이거는 카메라 촬영 기법의 용어예요. 카메라 기자가 카메라를 다루는 사람이 요걸 보고 나 클로즈업을 해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이런 용어들이 특수 용어들이 등장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얘는 뭐예요? 희곡이라는 얘기야. 희곡. 연극을 하기 위한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자, 어쨌든 대사를 쭉 보면은 대사는 좀 빠른 속도로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봐보세요. 도념이라는 아이가 스님 전 세상에 가서 살고 싶어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여러분 속세, 인간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를 가리키는 겁니다. 닭띠려. 이건 뭔 얘기야? 말을 하는데 갑자기 스님이 닭띠려 그래. 사투리야. 방언. 닥쳐. 이런 말이야. 조금 비속어를 섞어서 하려면 아가리 닥쳐. 그런 얘기야. 근데 그렇게 주지 스님이 말하진 않았을 거고 사투리를 쓰는 것으로라서 무대 배경이 서울은 아닙니다. 그죠? 서울은 아니고 어디 전라도, 경상도 아니면 충청도겠는데 충청도에서는 저 사투리를 안 써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냥 닥쳐. 문맥의 흐름으로. 뭘 잘했다고 또 그런 소리를 하고 있니? 혼나고 있어요. 그죠? 절대로 거짓말 하라고만 그 거짓말에 대해서만 나무라지 말고 어머니 있는 데를 가르쳐 주세요. 이런 거에서 추론을 하라는 게 뭐냐면은 어머니 있는 데를 가르쳐 달라. 그러면은 도념이 생각하는 주지 스님은 어머니 있는 데를 알고 있다는 얘기야. 그런데 안 가르쳐 주는 거야, 얘한테. 그래서 어머니 있는데 가르쳐 줘라. 나한테 자꾸 거짓말 한다고 야단치지 말고 어머니 있는데 가르쳐 주세요. 친어머니 앞에 전략을 읽었으니까, 그죠? 버리고 간 어머니. 그러니까 주지 스님이 뭐라 그래요? 네 어미는 대죄를 지은 자야. 너한테 엄마라기보다는 대천지 왼수 덩어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님이 생각하는 어머니에 대한 지금 태도가 드러나죠. 부정적으로 지금 인식을 합니다. 어머니를. 물론 아이를 버렸기 때문일 수도 있는데 뒤쪽에 읽다 보면 더 드러나요. 왜 그런지. 자, 어쨌든 여기는 스님이 이 버리고 간 도념의 어머니, 친어머니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파괴를 한 너의 어미의 죄가, 그 피가 너도 그대로 너의 이어갔었으니까 너의 핏줄에도 가득 들어있다. 그 엄마의 죄가 너의 핏줄에도 그대로 흐르고 있다. 그 얘기야. 이렇게 여기까지만 대사를 읽으면 스님이 참 무린정한 것 같죠? 그 어린 스님에게, 엄마도 없이 어린 시절부터 살아온 애에게 이렇게 말을 하잖아. 되게 잔인한 것 같아. 근데 아니에요. 뒤를 계속 읽어줘야 돼. 너는 남들이 한 번 헤아리는 영주, 너는 두 번을 헤아려야 된다. 헤아리다. 뭔가를 세다. 이런 얘기인데, 여러분 불가에서는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쓸데없는 번뇌가 108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염주를 가지고 잘 세보면 염주알이 108개로 되어 있어요. 염주알을 하나씩 이렇게 뒤로 중얼중얼 남나오니 답이라면서 이거를 넘길 때마다 그 번뇌를 잡고 씻기 위한 수행이에요. 스님들이 염주를 계속 손에서 돌리는 이유가 번뇌를 씻고 불가의 해탈경지에 오르고자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불도 신자들이 뭐를 하느냐, 염주를 다 하나씩 사가지고 이거를 돌립니다. 사실 염주 좋은 거에 보면은 염주알 하나하나에 그 죄에 해당하는 한자어가 써 있어요. 자, 누군가를 시기하는 죄, 욕심을 너무 내는 죄, 이런 식으로. 그래서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다 인간의 번뇌거든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염주를 한 바퀴 돌릴 때 너는 죄가 많으니까 두 바퀴를 돌려야 된다. 수행을 더 2배로 해야 된다. 그런 얘기야. 아니, 왜 밤낮 없이 엄마 욕을 하냐? 아름다운 관세음보살은 얼굴이 아름다운 것처럼 마음도 인자하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지금 봐보세요. 뭐뭐 하시지 않으셨어요? 도념이 주지스님하고 갈등하면서 자기 논리를 내세울 때 어떤 근거를 내세우고 있다. 평소에 주지스님이 했던, 즉 주지스님의 말, 요거를 어떻게 하고 있다.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내가 체크해주는 부분들은 문제에서 많이 물어보는 부분들이야. 알겠지? 그래서 아니 얼굴이 아름다운 관세음보살이 마음도 인자하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냐 나한테. 그런데 절에 오는 사람들이 우리 엄마가 예뻤을 거라고 다 얘기해. 그럼 엄마의 얼굴이 예쁘다는 얘기는 뭐예요? 관세음보살하고 똑같이 얼굴이 예쁘면은 마음도 인자하고
보았을 거다라는 얘기죠. 굉장히 논리적으로 빠진 거예요. 스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요. 그러면은 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얼굴이 예쁜 우리 엄마가 그런 무서운 죄를 저지르는 나쁜 사람일 리가 없다. 이렇게 반박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야 이놈아, 내가 말한 건 부처님에게만 해당되는 얘기야. 이런 얘기야. 인간은 얼굴이 아름답다고 마음이 아름다운 건 아니야. 그 얘기죠. 자, 그래서 너 유식론에 쓰여진 경문 알지? 유식론이 뭔지 모르겠어요. 몰라도 돼. 경문이라는 말은 경전의 문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유식론도 결국은 불가의 경전의 하나겠지라고 여러분이 추론하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갑자기 이제 유식론에 있는 경문 얘기를 하면서 외면사보살, 내면여야차, 어이구 한자어가 쭉 나오네. 갑자기 머리가 찌끈해. 찌끈할 거 없어요. 이거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전국에 있는 고등학생 중에 내가 볼 때는 0.1% 정도밖에 안 돼요. 한자 지식을 이렇게 전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면 대다수 학생들은 이거를 모를 거라고 전제하고 문제를 내는 거야. 그럼 당연히 뭐예요? 그 풀이를 주겠죠? 뒤에 주잖아. 바로 이 경문과 같이 하면서 점 찍었어. 얼굴은 보살처럼 아름답지만 마음은 야차같이 무서운 동물이야. 야차가 뭔지 모르겠어요. 문맥의 흐름으로 분석하면 돼요. 동물이라고 했죠? 독을 품은 괴물. 그럼 뭐겠어? 야차는 괴수, 괴물의 일종입니다. 아, 뭐 겉으로는 예쁘게 생겼는데 속에는 괴물이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스님이 얘기를 합니다. 스님, 그렇게 우리 엄마가 악마 같을 리가 없어요. 야, 너의 아비의 죄가 너의 어미에게도 옮아서 그래. 이것도 뭔 생뚱맞은 소리? 아까 우리가 아버지는 사냥꾼이라고 했고 어머니는 비군이라고 했어. 자, 여기서 비군이라는 말을 여러분이 못 들어봐서 이제 그러는 건데, 아버지는 사냥꾼이야. 어머니는 비군이. 비군이는 여자 스님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말도 안 돼. 스님이 사냥꾼하고 둘 사이에서 애를 베서 여기서 도녀미가 태어났고 얘를 밭에다 버리고 갔어요. 둘이 도망갔어요. 그러면은 원래 스님은 남자하고 결혼 생활을 하는 게 금지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남자하고 사랑에 빠져서 아이까지 낳았어. 그래서 결국 속세로 돌아가서 일반인으로 이제 스님의 신분을 버리고 거꾸로 속세로 간 거야.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파괴했습니다. 파괴. 불가의 법문을 어떻게 했다? 깨뜨리고 계율을 꺼뜨리고 다시 어디로 갔다? 인간 세상으로. 그리고 이 사냥꾼 아버지의 죄가 왜 그럼 엄마는 파괴를 했다는 이렇게 불가의 계율을 어겼다는 것으로 이미 어때요? 죄를 지은 사람이야. 근데 아버지의 죄는 뭐냐? 불가에서 제일 큰 죄가 뭐라고 했죠? 살생. 생명을 죽이는 거야. 아버지는 직업이 사냥꾼이야. 헌터. 그럼 얘는 뭐겠어? 매일마다 생명체를 죽이는 게 직업이야. 그럼 엄청난 여기는 죄. 업보를 평생 짊어지며 사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런 죄가 어머니한테도 전염병처럼 옮겨져서 어머니가 결국은 파괴를 하게 됐고 아버지의 죄와 어머니의 죄 두 가지가 피 속에 흐르고 있는 도념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불가에서 말하는 업보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겁니다. 이게 주지스님의 이론이에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 억울할 수 있어. 아니 선생님, 태어나자마자 얘가 무슨 죄가 있다고 부모님이 나쁜 죄를 졌다고 그 죄를 얘가 고스란히 받아야 됩니까? 불가에서는요 전생의 업보라고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야, 내 친구네는 돈도 엄청 많고 애가 머리도 똑똑하고 얼굴도 잘생겼고 그지? 그리고 막 악기도 잘 다루고 춤도 잘 춰. 완전 엄친아요. 집도 잘 써요. 야 좋겠다. 근데 우리 집은 왜 그렇게 지질이 못 사는 거야? 나는 공부도 못하고 머리도 나쁘고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어.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나게 한 거야? 이런 원망이 아니라 불가에서는 그걸 뭐라고 부른다? 전생에 네가 죄를 많이 지어서 이승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세에서 어떠하다? 그 죄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도년도 그렇게 보면은요. 전생에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부모의 죄까지 업어서 엄청 큰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억울한 게 아니라 전생에 나쁜 짓을 너무 많이 했다는 얘기야. 결론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스님이 얘기했잖아. 네 아비는 사냥꾼이다. 하루에도 산짐승을 수십 마리 잡아가지고 부처님의 가슴을 서늘하게 하는 대학 무도한 자예. 무도입니다. 여기서 오타. 빨리 복당으로 가자. 냉수에 목욕하고 정신 차려라 그 얘기야. 차가운 물에 목욕을 하고 네가 저지른 죄 이거를 모두 다 씻도록 내가 열심히 옆에서 같이 뭐를 해주마. 빌어주마. 싫어요 싫어요. 하루 종일 향불 냄새 맡으면 골치가 어지러지래요. 이게 무슨 죄받을 소리니 조용히 달래며 도념아. 자 여기서 이제 스님이 달래는 구절 여기도 이제 많이 물어봐요. 스님이 달래는 구절을 보면은요 연못에 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연못에 이제 예시를 들어요. 야 네가 저 연못 보잖아. 걔 5월이 되면은 어때? 꽃이 피고 잎사귀에 연꽃은 코팅이어서 여러분 이거 어때요? 물방울이 또르르르르 흐르죠 그대로 예쁘게. 자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고 있지 않니? 이거는 외면적인 모습이야. 아름답죠. 근데 실제 파고 들어가 보면은요 연못에 물을 퍼내고 보면은 바닥이 진흙투성이에 엄청 더러운 오염들이 있다는 얘기야. 뿐만 아니라 그곳의 연못에는 이무기가 살고 있다. 이무기는 여러분 이제 용이 되어서 하늘에 승천하려고 기다리는 이런 건데 이무기 그리고 개읍투성이 개읍투성이는 진흙구덩이를 얘기합니다. 여기는 뭐를 얘기하는 거야? 쉽게 안으로 들어가면 내면적으로 보면 굉장히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들이 존재하는 곳이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지금 끊어가지고 동네도 네가 그토록 이 동네는 여기서 이승이라고 말을 하기는 좀 그렇고 얘가 꿈꾸는 인간 세상 속세를 뜻하는 겁니다. 네가 그토록 엄마를 만나러 가려고 하는 저 속세는 어떤 곳이냐? 겉으로 볼 때는 되게 즐겁고 평화로운 마을처럼 보여. 연우야 연우 어젯밤에 뭐 했어? 읽고 있는 거야? 자 즐겁고 이렇게 평화로운 것처럼 외면적으로 보인다. 하지만 속이라는 건 내면이야.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연못과 마찬가지로 여기서 마찬가지야. 이 얘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뭐예요? 비유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연못의 예를 들어주고 너가 그토록 동경하는 속세가 어떤 곳이냐면 연못하고 똑같아. 그러면 어때요? 겉으로는 이렇게 즐겁고 평화로운 것 같지만 여기는 오타계의 사바, 제약과 진해가 가득한 곳이다. 내면에 보면. 그러면 선생님 제약은 알겠는데 진해는 뭐예요? 진해할 때 진짜가 먼지요. 먼지가 잔뜩한 더러운 곳이다. 그 얘기야. 그 다음에 오타계라고 할 때 이 오염되고 탁한 사바라고 하는 거는요. 중생이 사는 세상을 얘기하는 거야. 즉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어리석은 중생들이 살고 있는 세상을 사바세계라고 합니다. 불가 용어예요 이건. 자 이런 곳이다 알고 보면 그러니까 도념이 뭐라고 그래? 아니에요 모두들 그렇지 않대요. 연못 속에는 스님이 말하는 이무기가 살고 진흙구덩이에 들어온 곳이 아니라 연근이라는 뿌럭지 한마디로 뿌리가 있대요. 이무기는 없대요. 아니 누가 그러든 누가 그래. 동네 사람 올라올 때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스님이 좀 화가 나죠. 야 그럼 동네 사람들이 하는 말은 믿고 내 말은 거짓이야? 경전에 나온 부처님 말씀이 모두 거짓이란 말이지? 오 이런 불가사리 같은 녀석 같나 하고 펄펄 핀다. 불가사리 같은 녀석. 선생님 불가사리가 여기서 나쁜 말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의미 수윤아 불가사리가 좋은 말 같고 나쁜 말 같아. 분위기를 보면 나쁜 말 같죠. 불가사리 바닷가에서 여러분 봤잖아. 별 모양으로 이렇게 들어가죠 많이. 그죠? 보죠. 여기서 불가사리는 부정적인 단어입니다. 뒤에 보면 펄펄 뛰잖아. 지금 하고 나서 스님이 말귀를 못 알아보고 계속 쓸데없는 반박을 하니까. 그래서 극대노한 장면이라 스님 다른 대로 말이지 솔직히 말하면 나 이 절에 있기 싫어요. 계속 가겠대. 듣자 하니까 나중에 못하는 소리 같구나. 그 눈으로 날 보지 마라. 갑자기 도념한테 그런 눈으로 나를 보지 마라. 살생을 하더니 헐. 얘가 살생을 했대. 여러분 앞에 줄거리를 읽을 때 내가 주의하라고 했죠. 앞에 뽑은 줄거리에 뭐가 있었어요? 엄마를 만나면은 주려고 털목도리를 만들려고 얘가
토끼를 잡았다는 얘기가 사냥을 했다는 거야. 앞에 있었어. 너네는 그냥 스쳐 지나갔지만. 그죠? 그러면 이렇게 불가에서 그만 살생을 하더니 토끼를 잡아가지고 죽이더니 전신에 온몸에 살이 뻗쳤구나. 살이라는 건 나쁜 기운이에요. 부정적인. 누군가를 해칠 수 있는 부정적인 기운이에요. 그죠? 우리 그래서 무속에서도 살풀이 한다 이런 얘기 들어봤어. 네 몸속에 있는 살을 풀어낸다는 얘기야. 살이 많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악을 끼치고 해를 끼치는 이런 경향이 있어. 이때 미망인이 원내에서 나온다. 뒤따라 그의 모친 이렇게 했죠. 자, 등장인물이 몇 명이 등장한다고요? 주된 등장인물은요. 자, 여기서 도겸이라는 동생 주인공이 나오고요. 그리고 주지스님. 주지스님이 누구냐고 물어보는데 스님 중에서 우두머리 절에서 가장 우두머리가 되는 스님이야. 절을 전체 관장하는 스님. 그리고 여기 미망인이 나옵니다. 물론 기타 등등 많은 사람이 나와. 미망인의 친정엄마도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초구도 뒤에 가면 등장을 합니다. 초구는 여러분 나무꾼을 초구라고 그래요. 나무꾼. 자, 이 인물에 해당하는 주요 인물은 3명이야. 자, 주지스님하고 도겸 사이에 뭐가 이루어져요? 갈등이 이루어지죠. 한 명은 내려가겠다, 한 명은 안 된다. 미망인도 마찬가지로 얘를 데리고 내려갈 수 있게 허락해주세요. 주지스님 안 됩니다. 얘는 지금 업보가 많아서 평생 수련해도 그 죄를 씻기 어려운데 얘를 데려가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그러면서 둘 사이에도 역시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 구조는 두 개밖에 없어. 자, 뒤쪽에 가면서 미망인에게 매달리며 어머니 저를 데려가 주세요. 왜 미망인에게 어머니라고 할까? 입양하기로 했잖아, 둘 사이에. 그러니까 이제 엄마처럼 부르는 거죠. 엄마 저 좀 데리고 가세요, 제발. 그러니까 응, 염려 마라. 여기까지 와가지고 미망인은 어때요? 얘를 데려가겠다는 1년에 사로잡혀 있어. 그러니까 주지 스님이 뭐라고 해요? 염려 마라니요? 미망인이 한 말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여러분이 배우라고 생각해봐. 주지 스님이야. 어떤 표정을 지으면서 이 말을 할까? 지시문이 앞에 생략되고 극문학에서 많이 나오는 문지리경이 이렇게 지시문을 중간에 빠뜨리고 여기에 들어갈 적합한 지시문을 고르시오. 이게 많이 나와요. 여러분이라면은 자, 줘볼게요. 1번 두려운 듯이 2번 불안한 듯이 3번 정색을 하는 3개만 줄게. 어떤 거 같아? 도윤아 뭐 같아? 3개 중에 정색을 말도 안 돼. 애 지금 설득하고 있는데 와서 데려간다고? 그토록 타일렀는데 미망인이 말을 안 듣네. 그러니까 정색을 하고 명령만 하고요. 아씨는 저 애를 기어이 데려갈 생각이냐? 그러면요. 그랬더니 친정어머니가 나서면서 말합니다. 못한다. 안 된다. 너 얘 하는 짓 지금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도 이러니 얘가 하는 짓 이게 뭐예요? 얘 하는 짓 살생 토끼 사냥 살생을 뜻하는 겁니다. 불가에서 제일 금지하는 게 살생이라고 했잖아요. 자, 미망인이 뭐라고 해요? 어머니 그걸 봤으니까 더 데리고 싶은 거라는 생각이 간절하다. 왜? 얘가 얼마나 친엄마가 그리웠으면 그런 짓까지 했겠냐. 지금 이 애를 다른 길로 이끌 수 있는 거는 내가 데려가서 내 사랑으로 얘를 품어서 키우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친정엄마가 얘는 전생에 부모의 죄를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아무리 네가 얘를 구하려고 해도 얘 인생을 구해주려고 해도 구할 수가 없단다 하면서 비유를 또 합니다. 아까 자 동네를 인간 세상을 비유하는 게 하나 있었어. 연못에 또 비유가 나와요. 그럼 뭐야? 이 글에서 벌써 쓰여지고 있는 전체적인 특성에 비유를 쓰고 있다. 여기 보니까 홍영마마 하듯이 듯이라는 말이 나온 거리가 직유법이잖아. 그치? 홍영마마 전염병이야. 여러분은 어렸을 때 예방접종을 해서 이거를 어떻게 해요? 그냥 건너뛴 거예요. 만약 예방접종 안 했다면 여러분도 홍영마마에 걸릴 수가 있어요. 현대에 마찬가지로. 옛날에는 무방비였어요. 아무런 치료책이나 이런 게 없었어. 백신 같은 게. 그러니까 홍영마마에 걸리면은 고스란히 죽거나 정말 천운으로 살아나거나 둘 중에 하나. 그죠? 그럼 홍영마마 여기서 말하는 의도는 뭐겠어요? 막을 수가 없다는 얘기야.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전염병. 이것처럼 얘의 업보를 피하지 못할 죄니까 이렇게 토끼 사냥을 하는 이런 나쁜 것으로 발병하지 않느냐.
얘보다는 우리 인철이의 영혼을 축원할 도리나 걱정해라. 우리 인철이 이 미망인의 어린 아들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얘한테 더 집착을 하는 거야. 아들처럼 생각하고. 미망인이 인철이는 어차피 죽은 애니까 죽은 아이를 위해서 죄를 올리고 축원을 드리면 되지만 얘는 지금 살아있는데 엄마 그리워서 이런 행동을 할수록 얘는 내가 데려다 보듬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야. 그러니까 친정엄마가 야 얘가 토끼 목도리를 존상 뒤에다만 감췄다면 내가 여기까지도 봐주겠어. 존상은 불상이요. 존엄하신 부처님 상에다가 그 뒤에다가 토끼 사냥을 해서 살생한 거를 감췄어. 이것까지도 내가 눈 감아주겠다 그 얘기야. 근데 문제는 뭐야? 젊은 별자, 젊은 스님 얘기를 들으니까 어젯밤에 딱 그 더러운 것, 이거 뭐예요? 토끼 목도리. 이거를 관세음보살님 목에다가 걸어놓고 보고 있더래. 이거 완전 불경죄죠. 왜 걸어놨을까? 물어보자. 나연아, 왜 관세음보살에다가 토끼 목도리를 걸어놨을까? 숨겨놓았다. 이유가 뭐겠니? 추리상상해보세요. 왜 그 생각했을까? 야, 목도리를 엄마를 주려고 그렇게 토끼를 사냥해가지고 가죽을 벗겨가지고 토끼 털을 목도리처럼 만들어놨어? 그걸 모아놨어? 그거를 목에 걸쳤을 때 아름다운지 보려고 하면 내 목에 걸으면 안 보이잖아. 부처님 불상에다 걸어놓고 엄마처럼 보는 거죠. 걸었을 때 어떤 거야? 그냥 아이다운 행동이야. 근데 그 어른의 입장에서, 특히 불교의 입장에서는 그 불경한 거를 부처님 목에다 걸었어? 헐, 이런. 그러니 도저히 이해는 구제불능이다 이 얘기야. 미망인이 울부짖으며 나는 이해 없이는 살 수가 없다. 계속 고집을 부리죠. 드디어 주지스님이 미망인에게 한 방 먹입니다. 설득이 아니라 일방적인 거야. 아씨가 진정 얘를 사랑한다면은 니네 집에 데려다 놀이개처럼 그냥 할 생각하지 말고 얘 마디마디에 사무쳐 있는 전생의 업보를 구할 수 있게 이 절에다가 놔둬라. 자기 한 몸의 죄뿐 아니라 아비 어미의 죄까지 씻으려면은 엄청난 죄를 다 씻어야 된다. 어지간한 공덕을 쌓기 전에는 저승을 가더라도 죽어서 저승에 가서 얘는 지옥을 갈 것이 뻔하다. 왜? 죄를 다 씻지 못했으니까. 그랬더니 도념이 뭐라고 얘기해요? 스님, 나 죽어가지고 지옥 가도 괜찮아. 그래도 따라갈 거야. 그러면서 또 도념이 뭐라고 해요? 찾아오는 사람 안 맞고 떠나는 사람 안 말린다. 이게 우리 절의 주의, 한마디로 우리 절의 가치관 아니냐, 슬로건 아니냐.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늘 스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느냐. 한마디로 주지 스님의 말씀을 근거로 또 논리적 반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주지 스님이 수다스러워. 한마디로 입담으로 그만 떠들어. 한 번 못 간다면 못 가는 줄 알아라. 이렇게 하면서 얘를 다시 혼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만인에게, 그 미망인에게 선언하듯 아씨께서 서방님을 잃고, 미망인은 여러분 다른 말로 과부, 즉 남편이 죽은 사람이야. 그러면 서방님을 이렇게 잃고 외아들마저 잃은 게 엄밀하게 따지면 너도 전생에 죄가 많아서 지금 현세에서 벌받은 거야. 완전히 못을 박았죠. 아씨죄도 미처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너희 죄도 전생의 죄가 많아서 이런 환난을 겪었는데 이 죄덩이를 데려다가 네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두 번 다시 이 얘기 꺼내려거든. 이 절에 오지도 마. 아주 완전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미망인은 어떨까요? 논리적으로 이제 반박할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너도 죄인인데 너같이 죄 많은 죄인이 더 큰 죄인을 데려다가 뭐를 어떻게 교화를 하겠다는 거냐. 이런 얘기죠. 주지가 뒤도 안 들어보고 원내로 들어간대요. 친정 어머니도 따라간대. 미망인 주지의 말에 찔려 전신을 부르르 떤다. 분노에 떠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요. 놀람에 떠는 거야. 결국 스님의 말씀대로라면은 나도 엄청난 죄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잖아. 그치? 여마다 놓친 사람 모양으로 마치 또 비유를 해줬어요. 털썩 나무는 거래 주저앉는다. 주저앉는다는 행위는 뭐 같아? 세연아. 주저앉을 때 어떤 심정일까? 사람들이 털썩 주저앉아 서 있다가 어떤 심정? 너무 좋아서? 놀라서? 모든 것을 체념하거나 좌절할 때. 그죠? 쉽게 말하면 여기서 주저앉아 온다. 체념
맞아요. 미망인이 결국 도녀미를 입양하려고 한 걸 포기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에서. 실제로 이제 뒤에 장면에 보면은 미망인이 도념을 달랩니다. 너를 데리고 갈 수 없다. 그러나 내가 한 달에 한 번씩 꼭 너를 찾아오마. 이렇게 약속을 하고, 근데 도념이는 어때요? 그게 헛된 거라는 거 알죠? 그래서 결국은 밤에 탈출을 해요. 저녁 무렵에. 스님이 제를 올리러 간 시간에 자기를 그때 못 보잖아. 그러니까 탈출하는 장면이 뒤에 간략하게 나오고 끝나는데, 자, 1번 문제만 잠깐 보고 쉬는 시간 줄게요. 1번은 이 극문학의 갈래의 특성을 여러분이 알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문제. 이런 식의 문제들이 문학에서 종종 나온다는 거예요. 무대 상연을 전제로 상연이 많이 쓰여진 거다. 맞아요. 희곡이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다른 문학 갈래와 달리 형식적 제약이 적어서 형식적 제약이 적은 건 수필이라고 그랬어요. 얘는 오히려 제약이 많다고 그랬어요. 2번의 정답이네. 나머지 현재 시점, 시공간 제약, 등장인물의 행동이나 말투, 지시문 이런 거로 이루어진다. 나머지는 모두 맞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몇 번에 4번 문제 잠깐 봐봐. 설득 전략. 실제 이거 모의고사에 나온 문제를 그대로 수록해 놓은 거야. 자, 화자가 청자, 도념이 주지 스님에게 말을 할 때 연민의 감정, 나 불쌍하지 않아요? 이런 거 있어요? 없죠. 1번은 안 돼. 2번은 어때요? 주지 스님이 도념한테 두려움, 야, 네 업보가 이렇게 많은데 평생을 불공을 들이면서 업보를 씻어도 씻을지 말진데 이거를 거부하면 어떻게 돼요? 너 죽어서도 지옥 가. 두려움이죠. 이거로 완료를 하는 거죠. 2번밖에 없네. 나머지는 다 틀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해 보시고 6번 문제도 볼게요. 한번. 자, 이런 문제는 진짜 많이 나와.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왜? 이건 분명히 원작이 지금 아까 뭐였지? 희곡이었죠. 근데 소설로 바꿔놨어요. 소설로 바꿔놓고 나서 자, 위에 있는 시나리오 아니 희곡을 소설로 각색을 했다. 비교를 했을 때 윗글하고 보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거를 지금 골라내는 문제야. 소설에 해당하는 보기를 읽었어요. 도녀위를 바라보는 눈빛에 변함없이 다사롭고 애정한 은총이 담겨 있었지만 겉으로는 매섭 뻔한 태도를 누러뜨리지 않았다. 스님에 대해서 서술자가 서술하고 있죠 지금. 그리고 그런 큰 스님에게 도념의 마음은 점점 멀어져 갔다. 겉보기는 보살처럼 아름다워도 그 속은 야차처럼 모질고 악착스러울 수 있다. 그 자고로 만물은 속을 보고 알아야지 겉모습을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된다. 주지스님의 대사까지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소설이야. 소설의 단정. 그럼 여기서 맞는 거 뭘까? 내가 얘기했잖아. 앞부분을 딱 읽는 순간에 소설에서는 서술자가 서술하고 있는데 이게 느껴지는데 극에서는 서술자 없다고 그랬죠. 그럼 답은 어딜 가요? 윗글은 보기와 달리 서술자 없이 행동 대사만으로 내용 정리한다. 맞죠? 극문학이니까. 4번이야 정답은. 4번밖에 없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뒤에 참아서라고 우리 마무리 짓고 독서가 오늘은 비교적 쉬운 편이야. 그래서 짧게 끝낼 거니까 이 교시는 문학과 갑시다.